예,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수리과학과의 배명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유체역학과 이제 편미분 방정식에 대한 것인데요. 수학자들이 편미분 방정식을 이제 이용해서 어떻게 유체역학을 연구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지, 가능한 한 쉽게 한번 얘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보통 수학하면 생각하실 거예요. 수학해서 밥 먹고 살 수 있나?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수학을 해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농담 같지만 그렇게 농담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클레이 수학회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21세기가 시작되는 시점인 2000년에 이번 세기에 꼭 풀어야 할 중요한 난제 7개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난제 중에 바로 하나가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을 푸는 것인데요. 총 7개 문제 중에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이제 풀린 문제는 바로 이 푸앙카레 컨젝처가 되겠죠. 그래서 이 푸앙카레 컨젝처의 경우에는 이제 2010년에 러시아 수학자인 그리고리 이제 페렐만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 이상 이제 풀리지 않은 난제의 목록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았고요. 이 총 7개의 문제를 사실 풀게 되면은 수학적으로 정확한 가장 첫 번째 답을 찾는 사람에게는 이제 클레이 수학회에서 총 그 100만 불의 상금을 주겠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도 보통 백만장자가 되고 싶으면 수학을 해서 이 클레이 수학회에서 발표한 난제를 풀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유체 역학에 대한 것이고요. 제가 여기서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체 역학 문제를 수학적으로 공식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점성을 가진 아주 끈적거리는 유체의 움직임을 이제 묘사하는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나비에와 이제 스톡스라는 두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만든 방정식이 되는데요. 이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을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물리학자 또는 수학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잘 느끼는 자연에서 느끼는 산들바람부터 시작을 해서 태풍 또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가끔 느끼게 되는 기체 난류 등 다양한 그 기체의 흐름과 관련된 그런 자연현상을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의 해를 연구함으로써 예측하고 그리고 설명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 무엇이고 이 클레이 수학회에서 원하는 그 답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생겼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엇이 문제냐?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을 보시면 한 개의 그 방정식이 아니라 이 여러 개의 방정식이 서로 얽히고 설킨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졌다는 걸 이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U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체의 흐름을 이제 기술하게 되면 유체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 어떤 공간적으로 주어진 점, 그리고 우리가 특정한 시간에서 이 유체의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측정을 하려면 속도를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이 속도는 총 3개의 성분을 가진 소위 말하는 벡터장 함수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은 그 벡터장 함수가 만족해야 되는 방정식을 바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이 방정식이 무엇이냐? 굉장히 난해하실 거예요. 그냥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고 풀라고 들이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보존 법칙에 근거를 두고 유도가 된 물리적인 원칙에 근거한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강연을 하는 내내 이 방정식에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두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방정식의 첫 번째 선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U라고 하는 것은 유체의 흐름의 속도를 나타내는 우리가 방정식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함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 방정식의 오른쪽에 있는 P라고 하는 거는 그 유체의 압력을 나타내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 역시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의 해로서 구해져야 되는, 우리가 계산해서 풀어야 하는 함수가 됩니다. 반대로 여기 제가 강조한 부분에 있는 이제 그리스 문자죠. 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미지수가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이제 보통 이제 상수가 되는데요. 누가 나타내는 것은 지금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점도를 가진 유체의 흐름을 기술하는 방정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의 점도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을 하실 때 이 누라는 숫자가 크면 그만큼 유체는 굉장히 끈적거리는 성질을 가진다. 그러니까 꿀을 상상하시면 되겠어요. 반대로 이 누가 0인 경우를 생각을 하게 되면 점성이 아예 없는 경우, 그러니까 물같이 아예 끈적거리는 성질이 없는 경우를 뜻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나비에스톡스 방정식, 클레이 수학회에서 발표한 이 난제에서 고려하는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의 경우에는 이 누가 0이 아니라 양수인 경우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클레이 수학회에 올라와 있는 이 문제의 공식적인 그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총 A, B, C, D 4개의 문제로 접근을 해서 풀어보시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A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풀어야 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문제가 되는데요. 이 문제의 그 스테이트먼트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누가 0보다 크다고 하자. 그래서 끈적거리는 성질의 유체를 고려하자. 그리고 차원이 3차원인 경우를 고려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U에 그 U0라고 제가 지금부터 이제 명칭을 할 건데요. 이것은 이제 이 문제가 시간에 따라서 속도장과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변화의 패턴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있다면 그 변화의 패턴으로부터 유일하게 U와 P를 계산해내기 위해서는 초기에 이 함수들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초기 조건으로 주어지는 이 함수에 대해서 조건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클레이 수학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에서 점성이 있는 끈적한 유체를 고려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초기에 속도장 함수가 굉장히 스무스하다고 합시다. 자, 스무스라는 걸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거냐. 자, 수학적으로는 무 한 번 미분 가능한 함수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스무스는 말 그대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굉장히 완만한 어떤 곡면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기에 초기에 모든 것이 온화하고 부드러웠다면 시간이 계속 흘러가도 거기에 해당한 속도장과 압력 함수는 계속 부드럽게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정확히 클레이 수학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것을 정확하게 증명하시오입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문제를 시간이 계속 흘러갈 때 모든 시간에 대해서 풀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은데 초기 조건이 스무스하면 그럼 당연히 모든 시간에 대해서 스무스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자, 클레이 수학회에서 이거를 보이시오라고 했을 때 조건이 점성이 있을 때랍니다. 그러면 점성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고 그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것이 여전히 증명 가능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총 3개의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도대체 이 방정식은 어떻게 얻어진 건가? 누가 만든 건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종종 뭐 이제 비행기를 타거나 어디 여행을 가거나 보통 사석에서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가 제가 수학을 하는 수학자입니다 라고 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뭐 하는 분이세요? 뭘 전공하세요? 네, 저는 미분 방정식을 공부합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물어보십니다. 도대체 그 미분 방정식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예. 상당히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강연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나비의-스톡스 방정식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가능하나 쉽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비의-스톡스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물리학에서의 보존 법칙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만약에 물리학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고전역학에서 말하는 총 3개의 보존 법칙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고요. 그리고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있고,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습니다. 이 3개의 기본적인 보존 법칙 중에서 나비의-스톡스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질량과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근거해서 유도가 된 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존 법칙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일단 그것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내가 고려하고 있는 공간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쉽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3차원의 어떤 공간 오메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오메가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의 총 질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물건이 얼마나 무겁냐, 가볍냐의 물리적 질량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조금 더 다른 일반적인 의미를 가진 질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질량이 곧 여기서 말하는 운동량의 질량이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일반적으로 접근해보면 내가 사회적 의미를 가진 질량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무언가의 질량의, 이 공간 오메가에서의 질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한번 표현해보자 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전체 공간 오메가에서의 시간이 흐를 때 총 질량이 어떻게 변하냐, 그거를 우리가 측정을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을 해본다면요. 물론 여기서는 가정이 있어요. 내가 임의로 어떤 물질을 투여하거나 이렇게 유출시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떤 흘러가는 유체가 어떤 물질의 질량을 이 오메가 안으로 나른다든지 또는 이 오메가에서 물질을 바깥으로 수송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오메가라는 공간에서의 총 질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는요, 이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경계면, 이 경계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느냐, 그것들에 의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봤을 때 물질이 바깥으로 나오는 양이 많으면 그만큼 이 안에 있는 총 질량은 거기에 비례해서 감소할 것이고요. 물론 반대로 물질이 나가지 않고 바깥을 기준으로, 바깥 방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에 반대 방향으로 물질이 움직이고 있다면 이 안에 총 질량은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그런 현상을 이렇게 적분식으로 표현한 게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이 방정식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이 총 질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고요. 여기 있는 항이 그 질량이 이 오메가를 둘러싸고 있는 경계로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있는지 그것들을 모두 더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양은 모든 시간에 대해서 항상 밸런스, 균형을 이뤄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보존 법칙을 설명할 때 고정했던 공간 오메가라는 것은 아주 특별할 필요가 없죠. 그쵸?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효과를 주지 않는 이상은 이 보존 법칙은 내가 어떤 공간을 선택하더라도 성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의 인위성과 이 방정식이 모든 시간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되면은 혹시 미적분학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다변수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그 중에서도 발산 정리라는 게 있죠. 다이버전스 시어럼. 그거를 써서 이렇게 적분 형태로 어마무시하게 표현된 방정식이 아주 깔끔한 편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Q가 그 물질의 질량을 표현하는 밀도 함수가 되겠고요. 그 밀도만큼 수송하는 플럭스 텀 F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존 법칙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이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유도할 수 있었던 보존 법칙의 방정식을요, 점성을 가진 유체 흐름에 반영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나비의-스톡스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번 방정식은 제가 그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해당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의 왼쪽 편이 사실은 그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고요. 사실 이 우변에 무언가 0이 아닌 무언가 온 이유가 바로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점성을 가진 유체의 흐름의 물리적 성질을 반영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유체가 점성을 갖게 되면은 이만큼의 외부적 효과가 이 전체 보존의 법칙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사실 나비의-스톡스 방정식,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그 클레이 수학회에서 발표했던 그 난제에서 다루고 있는 나비의-스톡스 방정식의 가장 큰 가정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비압축성, incompressibility라는 건데요. 이거를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유체의 밀도가 상수다. 다시 말해서 어떤 지점, 어떤 시점에든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유체의 밀도는 항상 일정하다. 라는 가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비의-스톡스 방정식을 유체역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비압축성, 점성을 가진 유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방정식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방정식은 사실 밀도가 상수인 경우에 질량 보존의 법칙에 해당하는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예, 그리고 이제 초기 조건이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본 유체 방정식인데, 저는 계속 이 문제가 왜 어려운지, 그리고 이 방정식이 어디서 왔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왜 어려운지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큰 시각으로 이 유체 역학과 편미분 방정식 사이의 관계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표를 좀 작성을 했는데요. 모든 수학자가 특히 유체 역학을 연구하는 모든 유체 역학을 다루는 편미분 방정식을 연구하는 모든 수학자가 나비의-스톡스 방정식을 풀고 싶어 하느냐? 다시 말해서 비압축성에 점성이 있는 유체를 연구하고 싶어 하냐?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난제이지만 이것이 수학자가 고민하고 있는 유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시각으로 유체역학과 편미분 방정식 사이의 관계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표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보통 우리가 유체를 구분할 때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유체의 밀도가 상수냐, 상수가 아니냐. 자, 상수인 경우가 방금 말씀드린 incompressible, 비압축성 유체가 되겠고요. 자, 내가 보고자 하는 공간과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유체의 밀도가 변할 수 있는 경우가 압축성 유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가장 큰 차이는 물을 비압축성, 공기를 압축성, 그렇게 이제 바라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일한 질량을 가진 유체를 봤을 때 비압축성의 경우에 유체 같은 경우는 항상 일정한 부피를 유지하겠죠. 하지만 밀도가 상수가 아닌 압축성 유체의 경우에는
동일한 질량을 가지더라도 이 부피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컴프레서블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체는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나비의-스톡스 방정식에서 봤던 것처럼 점성이 있는 경우와 점성이 없는 경우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점성이 있는 경우에는 나비의-스톡스 방정식이고요. 나비의-스톡스 방정식도 여기서 비압축성인 경우와 압축성인 경우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클레이 수학회에서 풀어라 라고 발표한 게 바로 이 인컴프레시블 나비의-스톡스 방정식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점성이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보시는 방정식이 이 누의 텀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 해당하는 방정식은 오일러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오일러 방정식도 역시 압축성과 비압축성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게 되면 이 표에서 사실은 이 비압축성 나비의-스톡스 방정식과 압축성 오일러 시스템이 가장 성질이 다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나비의-스톡스 방정식, 클레이 수학해서 풀어라 라고 했던 그 문제가 왜 어려운지, 왜 그 문제에서는 우리가 초기 조건이 좋으면 솔루션도 그 방정식의 해가 좋을 것이다를 기대하는지를 그 방정식과 가장 거리가 먼 압축성 오일러 시스템을 통해서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점성이 없고요. 자, 점성이 없다는 것은 끈적거림이 없다는 것이죠. 끈적거림이 없는 유체는 더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꿀단지를 생각하시면 그 꿀통에다가 아무리 세찬 바람을 불어도 꿀의 표면이 거친 형태를 만들기는 그렇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 반대로 물을 담아 놓거나 또는 공기를 상상을 하신다면 거기에 내가 세찬 바람을 불게 되면 그 표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겠죠. 그것을 수학적으로는 점성이 없는 경우는 스무딩 이펙트가 없고 반대로 점성이 있는 경우는 스무딩 이펙트가 있다라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오일러 방정식 같은 경우는 스무딩 이펙트가 없는 경우,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밀도가 변하기 때문에 어떤 동일한 질량의 공간이 유체가 부피가 팽창했다가 수축했다 그런 이제 현상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나비의-스톡스 방정식보다 복잡해 보이는 이 방정식도 역시 질량 보존의 법칙, 운동량,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근거를 두고 유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보기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유도를 하는 것은 자연현상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그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 오일러 방정식은 도대체 어떤 현상들을 보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비의-스톡스 방정식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나비의-스톡스 방정식으로 돌아가서 왜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워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클레이 수학회에서 난제로 발표한 지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풀리지 않는지까지 얘기를 좀 끌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오일러 시스템에는 압축성이 있고 그리고 점도가 없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유체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격렬해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말하고요. 그걸 조금 더 수학적으로 또는 물리학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천음속 변환이 가능하고 그리고 불연속적인 변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뭐지? 분명히 편미분 방정식에서 시작했는데 그 편미분 방정식의 해가 불연속 함수를 주다니 그렇게 의아해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압축성 유체에서 종종 사용하는 중요한 개수인 마하 넘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투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할 때 우리는 그 속도를 마하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죠. 자, 마하 넘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체의 또는 동체의 속력을 그 동체가 움직이고 있는 공간에서의
음속으로 나눈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하 넘버가 1인 경우가 정확히 속력이 음속과 동일한 상태인 음속 상태가 되고요. 마하 넘버가 1보다 작으면 동체의 속력이 음속보다 상대적으로 느린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아음속. 그리고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초음속. 마하 넘버가 1보다 크게 되면 동체의 속력이 음속보다 빨라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경우 초음속으로 분류를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전투기의 경우에 보통 물론 이제 평상시에는 마하 넘버 1 근처에서 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1보다 커지게 되면 주변에 소닉 붐이라고 해서 굉장한 굉음을 나타내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죠. 자, 이거는 물리적인 분류인데 정말 재미난 것은요. 이 물리적인 분류가 수학적인 어떤 성질을 나누는 기준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학적으로는요. 마하 넘버가 1보다 큰 거, 상대적으로 천천히 흐르고 있는 유체를 기술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유체가 굉장히 보기 좋게 흐르겠구나. 수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우리가 수학자의 입장에서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론적으로 우리가 사용 가능한 도구들이 매우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마하 넘버가 1보다 큰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분명 동일한 방정식임에도 불구하고 마하 넘버가 1보다 크게 되면 수학자들이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마하 넘버가 1이 되는, 음속이 되는 경우는 더더욱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물리적인 변화가 이 수학적인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궁금해지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오일러 시스템과 관련된 오래된 난제를 좀 들고 왔는데요. 저는 이런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클레이 수학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100만 불의 상금을 걸지 않았다는 것에 굉장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를 비롯해서 이 문제를 연구하는 동료 수학자들은 나비의-스톡스 방정식의 스무스 솔루션을 풀어서 100만 불을 번다면 이 문제를 풀면 우리는 500만 불의 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저희끼리 농담을 하곤 하는데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이 코란과 후리들이 그 두 명의 그 독일계 수학자가 저술한 이 책에서 가지고 온 그래프예요. 자, 수학적으로 어떤 가정을 가지고 근사해서 얻은 오일러 방정식의 해가 되는데요. 이 위에 있는 그래프는요, 이 오른쪽에 보시는, 제가 곧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이 영상에서 보고 있는 유체가 흐르고 있는 이 노즐이 보이실 거예요. 아마 이런 노즐은 그 로켓, 여러분 로켓 아시죠? 그래서 로켓이 발사할 때 그 로켓 안에 있는 엔진의 노즐, 그 모형을 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노즐의 단면을 여기다가 갖다 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학적으로는 이 단면적을 표현을 하는데요. 단면적이 계속 감소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단면적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있고요. 그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 노즐의 단면적이 다시 증가하는, 그래서 수렴형, 발산형 노즐 또는 드라벨 노즐이라고 부르는 이제 노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노즐에서요, 이 아래에 나타내는 그래프는 이 노즐을 따라 유체가 흐를 때 압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고 예측해서 어떤 가정을 통해서 예측을 한 근사해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그래프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노즐의 입구에서의 압력이 이 상태이고, 그리고 노즐의 출구, 마지막으로 유체가 이 노즐을 탈출하는 이 시점에서의 압력에 따라서 이 중간에 압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그거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그래프 중에서요, 제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것은, 이 화살표를 잘 따라오세요. 자, 여기서부터 압력이 이렇게 감소를 하다가 이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지점이 뭐냐면, 만약에 이 노즐의 출구에서의 압력이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서 그만큼의 압력을 가하고 여기서 이만큼의 압력을 가하면 이 지점에서는 압력이 더 이상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불연속적으로 증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 노즐의 출구에 있는 압력과 매칭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여기서 압력이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지점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수학자들은
충격파라고 부릅니다. 또는 여러분들 샥웨이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보면 압력의 P스타라는 특정 지점이 있는데요. 이 지점이 의미하는 것은 압력이 이 P스타라는 지점을 지날 때 마하 넘버가 정확히 1이 되는 소닉 지점이 되고요. 마하 넘버가 이 압력이 이 P스타보다 높은 지점, 여기는 마하 넘버가 1보다 작은 아음속, 그리고 마하 넘버가 압력이 이 P스타보다 낮은, 압력이 굉장히 낮다는 거는 유체가 빨리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는 그 경우는 마하 넘버가 1보다 큰 초음속,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특정한 경우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일단 유체가 아음속으로 시작해서 음속이 됐다가 그 다음에 초음속으로 변하는 천음속 현상을 보이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충격파가 발생한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수학자의 입장에서 또는 물리학자의 입장에서 재미있는 것은 초음속 상태로 가다가 충격파가 발생하더니 다시 아음속 상태로 불연속적으로 변하더라.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천음속 충격파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이 현상은 이제 과연 일어날 것이냐? 이거는 수학자가 근사에서 계산했던 건데 이것이 실제로 발생하느냐? 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좀 보시죠. 자, 보시면 유체 그 색깔이 변한다는 거는 밀도가 변해서 마하 넘버가 변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어느 지점이 됐더니 보실까요? 어느 순간이 됐더니 유체가 막 움직이는 것 같다가 더 이상 색깔의 패턴이 그다지 많이 변하지 않는 지점이 발생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그 노즐의 단면적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사실은 여기 있는 컬러 코드와 비교를 해보시면 소닉이 되는 지점이고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색상이 굉장히 연속적으로 청색에서 적색으로 변한다. 자, 여기서 색상이 청색인 경우가 아음속, 적색에 가까울수록 초음속입니다. 그래서 아음속에서 초음속으로 연속적으로 변하다가 자, 어느 순간 굉장히 좁은 영역에서 마하 넘버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는 이 불연속 현상을 이렇게 아주 좁은 구간에서 급격하게 변하는, 연속적으로 급격하게 변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충격파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결과인데요. 자, 이 왼쪽에 있는 건 수학자가 예측하는 수학적 결과, 이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결과고요. 그러나 이것이 수학적으로 수학적인 해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엄밀하게 증명하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것도 클레이 수학 회의 문제로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이미 이거는 21세기가 지난 뒤에야 사람들의 관심을 좀 끌게 되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실제로 우리는 자연현상에서 겪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바로 이전에 보여드렸던 천음속 충격파를 나타내는 자연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점성의 효과가 없어야 하고 대신에 밀도가 상수가 아닌 compressible flow, 즉 오일러 방정식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일러 방정식의 경우에는 연속적인 해보다는 굉장히 불연속적인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해를 구하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왜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에서는 나이스한, 스무스한 해를 구하고 싶어하고 오일러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불연속 변이가 나타내는 해를 구하고 싶어할까? 그 모든 해답은 방정식의 형태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방정식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누가 만드는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비에스톡스 방정식과 오일러 방정식을 비교해 가면서 왜 서로 다른 방정식들이 만들어지고 각각의 방정식에서 기대하는 것이 다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방정식들이 풀기가 어려운 거냐? 물론 특히 제가 처음부터 소개해드렸던 나비에스톡스 방정식 같은 경우 왜 그렇게 당연해 보이는 문제가
이렇게 안 풀리고 있는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잠시 오일러 방정식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굉장히 단순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가정들을 통해서 방정식을 수학자가 풀 수 있는 형태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원래 주어진 방정식을 푸는 게 좋겠지만요. 수학자도 사람인지라 우리가 풀어야 할 궁극의 방정식부터 시작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죠. 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오일러 방정식, 그 중에서도 시간의 효과도 이미 저희는 없다고 가정을 하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이런 방정식에 대해서 물리학적 가정을 좀 주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수학자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해서 만드는 가정이 아니라 물리학적으로 무리가 없는 그런 합당한 가정을 세워서 그 가정을 가지고 이 복잡한 방정식을 수학자가 풀 수 있는 방정식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압력에 대한 건데요. 압축성 유체의 경우에는 보통 압력 함수와 밀도 함수는 이렇게 1대1 대응이 되지는 않지만, 이런 관계를 가진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물이 굉장히 이상한 인위적인 가정은 아닌 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의 경우, 이 P는 로의 감마, 여기가 이제 밀도가 되겠고요. 여기에 감마라고 하는 어떤 단열지수라고 하는 물리적 개수가 대략 1.4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주어진 개수에 대해서 압력은 이렇게 밀도에 대한 함수로 정의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물리적 가정이긴 한데요. 보통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충격파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아닐 바에는 이거는 이제 항상 성립이 되는 법칙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조금 더 단순화하자라는 건데요.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있는 소위 말하는 베르누이 함수를 함수가 아니라 상수로 가정을 하자. 이것 역시 여러분들이 물리학에서 베르누이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법칙입니다. 그 법칙이 수학자 입장에서는 물리학적 가정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방정식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베르누이 법칙과 이 압력에 대한 가정, 두 개의 물리적 가정, 그리고 또 하나의 가정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은 유체가 흘러갈 때요. 각 지점을 현미경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각 지점에서는 내가 만약에 아주 작은 크기의 모래알을 띄워놓는다고 했을 때 그 모래알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의 속도차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 속도차에 의해서 모래알이 빙글빙글 도는 그 회전이 발생을 할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회전이 없다. 아주 국소적인 지역에 로테이션이 없다. 소위 말하는 이로테이셔널 플로우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 속도 함수가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이 되면서 자,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단 한 개의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이 방정식의 미지수는 소위 말하는 속도장의 전위함수라고 부르는 이 그리스 문자 phi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어서 찾아야 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함수에 대해서 보시면은요, 전체적으로 가장 미분이 많이 된 경우가 2번 미분을 한 경우예요. 자,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것을 2차 편미분 방정식, 가장 많이 미분을 한 항이 2번 미분을 한 항이기 때문에 2차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선형 방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형과 비선형을 나누는 기준은요. 내가 만약에 이 방정식의 해를 2개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 2개의 방정식의 합이 더하거나 뺐을 때 그 결과 함수가 여전히 방정식을 만족하면 선형, 그렇지 않으면 비선형,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이 방정식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무시무시하게 생긴 텀이 있는데요. 이 항 때문에 전체 방정식은 비선형 2차 편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방정식을요, 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합니다. 자, 이건 물리학적 분류인데요. 마하 넘버가 1보다 큰 지점은
초음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초음속인 지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 조금 수학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만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여기 있는 2차 미분항의 개수의 뭔가 분포를 바꾸는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초음속의 경우에는 수학적으로 이 방정식을 쌍곡선형, 그리고 아음속, 마하 넘버가 1보다 작은 경우는 이 방정식 기준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것은 이 첫 번째 2차 미분항의 개수, 얘 부호가 음수냐, 양수냐, 그것을 나누게 되고요. 여기 있는 아이는 항상 양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앞에 있는 항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 방정식의 타입이 결정이 되는데, 이 항의 부호를 결정하는 것이 곧 마하 넘버가 된다.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유체의 물리적인 성질이 이 방정식의 수학적 성질을 낳는다. 자, 그래서 마하 넘버가 1보다 작은 지점은 이 방정식의 타원형이 된다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뭐 쌍곡선형, 타원형, 이게 뭐가 문제인가? 예, 궁금하실 겁니다. 제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선형 방정식을 가지고 이 방정식의 타입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2차 편미분 방정식을 분류를 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방정식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다소 생소하실 겁니다. 제가 그냥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 첫 번째 방정식은 바로 파동 방정식입니다. 여러분들 그 강물 표면에 그 파동, 그 유체의 그 진동 있잖아요. 이렇게 표면이 움직이는 그런 파동 또는 소리의 파동,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파동 방정식이고요. 그 파동 방정식의 가장 단순화된 선형 파동 방정식이 이 꼴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수학자들이 분류할 때 쌍곡선형의 가장 단순한 형태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그래서 곧 파동 방정식이 쌍곡선형 방정식이다. 그럼 그 이전의 그 비선형 방정식을 기억하신다면 마하 넘버가 1보다 큰 초음속의 경우에는 내 방정식이 마치 파동의 진동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해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이 경우를 좀 볼게요. 자, 이 경우는 이제 포물선형이라고 해서요. 이것은 사실 마하 넘버가 1인 경우를 상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포물선형 방정식은 그 중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선형 방정식인데요. 얘 이름이 바로 열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얘가 나타내는 자연현상은 열이 확산되는 경우 또는 어떤 그 고밀도의 화학물질이 주변의 저밀도의 환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확산현상을 표현하는 방정식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확산현상을 표현하는 방정식을 수학적으로 쓰면 이렇게 되고, 그 방정식은 이렇게 포물선형으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이 쌍곡선형과 포물선형의 공통이 되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이런 아이로 정의가 된다라는 건데요. 예,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동방정식과 열방정식에서 이 시간에 대한 미분항을 제외를 하게 되면 얘만 남는데 이것을 곧 타원형 방정식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슬라이드로 잠시 돌아가 보면은요. 초음속의 경우에는 이 방정식이 파동 방정식과 같이 행동을 하고, 암속의 경우에는 이 방정식이 타원형의 방정식처럼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이렇게 구분이 되면은 뭐 유체 방정식을 수학적 이론을 이용해서 잘 풀면 될 텐데 이것이 왜 어렵냐? 자, 이것을 이제 궁금해 하실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형 방정식의 경우에는 방정식의 형태로부터 이렇게 방정식의 타입이 바로바로 구분이 되지만 문제는 제가 비선형 방정식에 일단은 일로 갈게요. 자, 비선형 방정식은 상황이 다르다. 자, 비선형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가진다. 자, 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수학자의 입장에서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 2차 편미분 방정식을 풀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이것이 쌍곡선형이냐, 포물선형이냐, 타원형이냐를 알아야 각 타입에 해당하는 수학적 이론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선형 방정식의 문제는 보통 이런 방정식의 타입이 이 솔루션, 내가 구해야 되는 방정식의 해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해를 구하기 전까지는 이 방정식의 타입을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딜레마는 내가 이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방정식의 타입을 알아야 된다. 도대체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딜레마만큼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쌍곡선형과 또는 포물선형이 뭔데 이렇게 수학적 이론이 다르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간단한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쪽으로 좀 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 쌍곡선형 방정식의 이론과 포물선형 방정식, 자, 포물선형과 타원형은 거의 사촌지간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거의 여기에 타원형 방정식의 이론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일단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타입의 방정식의 그 이론의 발달은 굉장히 분리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상대적으로 이 포물선형 방정식에 대한 이해가 지금까지는 더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아주 간단한 경우에 이 방정식, 두 개의 서로 다른 타입의 방정식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1차원 공간에서의 파동 방정식을 보시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경우는. 자, 그랬을 때 이 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부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되는 공식인데요. 이 공식을 보시면 내가 x라는 공간에서의 x라는 지점, 특정 시간 t에서의 해의 값은 이 공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공식의 우변이 의미하는 것은 시간이 0일 때의 함수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초기 상태의 주어진 초기 조건입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건데 이 표현을 잘 보면은 이 그래프에서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축이 X축, 이 축이 T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1차원 시공간을 표현한 그림인데요. 자, X라는 공간, T라는 시간에서 이 지점에서 내가 이 파동 방정식의 해를 계산하고 싶으면 내가 알아야 되는 초기 조건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 x-kt 여기 보시면 여기 k라는 게 사실은 이 파동 방정식의 이 파동의 속도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x-kt부터 x 플러스 kt까지 이 유한한 구간 안에서의 초기 조건만 알면 나는 이 지점에서의 해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되고요. 반대로 초기 조건 입장에서 이것을 설명해 보면 어떤 특정한 지점의 초기 조건은 유한한 시간에서는 아주 유한한 영역에서만 영향을 끼친다. 자, 그래서 초기 조건은 유한한 속도를 가지고 계속 퍼져나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본적으로 쌍곡선형 방정식의 해의 형태를 표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론이 되겠고요. 반대로 그 포물선형 방정식은 굉장히 다릅니다. 자, 이것 역시 우리 학부 3학년 또는 4학년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직접 손으로 계산을 해서 유도할 수 있는 공식인데요. 자, x라는 공간, t라는 시간에서의 해의 값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잘 보시면 여기서 초기 조건이 여기 주어져 있죠. 자, 초기 조건을 전 공간에서 어떤 함수와 곱해서 적분을 하면 xt라는 지점에서 해가 결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한 지점에서의 해의 값을 알기 위해서는 전 구간에, 전 공간에서의 초기 조건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초기 조건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설명해 보면 한 지점에서의 초기 조건은 유한한 시간에서도 전 공간에 영향을 끼친다. 다시 말해서 초기 조건의 프로퍼게이션 스피드는 무한하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포물선형과 쌍곡선형의 방정식은요, 그 타입이 결국은 해의 운명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형태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접근을 할 때도 굉장히 다른 지식을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을 공부할 때 종종 겪는 어려움은 해를 알아야 방정식의 타입을 아는데 해를 구하기 위해선 또 방정식의 타입을 알아야 된다. 어느 것이 먼저여야 되냐.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까지도 그 이론은 아직 밝혀진 것보다는 모르는 게 더 많은 상태입니다.
나비에스톡스 방정식도 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방정식을 푸는데 어려움은 있다. 예,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비선형 방정식이 어쨌든 이 방정식의 수학적 성질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해를 미리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해를 알 수 없으니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추측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원래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으로 잠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초반에 그 클레인 수학회 그 문제 스테이트먼트를 보여드릴 때, 자, 그 점성이 0보다 크다라는 가정이 있었다. 자, 그거에 대해서 계속 점성이 0인 경우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점성이 0보다 크다. 그것이 사실은 해가 스무스하게 유지될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오일러 시스템의 경우에는 점성이 없기 때문에 충격파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점성이 있기 때문에 충격파가 발생할 확률이 적다라는 거를 암시를 하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한 가지 이슈. 초기 조건이 스무스했지 않냐. 그죠? 초기에 나이스한 속도장으로 시작을 하면, 그러면 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의 해는 계속 스무스하게 남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우리가 예측하는, 추측하는, 컨젝처가 되겠죠. 그걸 우리도 증명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럼 그게 왜 어렵냐? 그쵸? 점성이 있는데 왜 어렵냐? 다시 그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스무스한 이니셜 데이터는 스무스한 솔루션을 개런티할 수 없는 것이냐 일반적으로. 자, 그 부분을 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좀 단순한 방정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방정식, 편미분 방정식은요, 1차 편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보통 트랜스포트 이퀘이션 또는 수송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A는 상수인 경우에요.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은 선형 방정식이 됩니다. 왜 선형 방정식이냐? 이 방정식에 해가 2개 있다고 하면 그 방정식을 해를 2개를 더한 것, 뺀 것, 그 해에 어떤 상수배를 한 것 모두가 다시 동일한 방정식의 해가 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얘는 선형 방정식이 돼요. 자, 이 선형 방정식의 초기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 자,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적분학을 아는 모든 학생들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함수는 여기 초기 조건에다가 이 x자리에 x-at, 이 a만큼의 그 수송 속도를 넣은 것이죠. 이렇게 넣게 되면 얘가 이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얘가 말하는 게 뭐냐? 초기 조건이 스무스하면 선형 편미분 방정식의 해는 계속 스무스하게 살아남겠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만약에 내가 공부하고 있는 방정식이 선형 방정식이다. 초기 조건이 스무스하다면, 그렇다면 그 경우는 그 방정식의 해는 계속 스무스하게 남아있을 수 있겠구나. 이제 예측이 가능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심이 되는 경우, 그러면 방정식이 비선형이면 어떻게 되냐? 한 가지 남아있는 문제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편미분 방정식, 특히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이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를 배울 때 가장 첫 번째로 배웠던 방정식이 이 버거스 이퀘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보존 법칙을 배우면 가장 첫 번째로 배우는 아주 심플한 토의 문제인데요. 자, 얘가 그 이전의 슬라이드에서 봤던 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편미분 방정식의 연쇄 법칙 아시죠? 연쇄 법칙을 정역해서 쓰면 이렇게 돼요. 자, 이전에 봤던 슬라이드에서의 그 선형 방정식과 가장 큰 차이는 자, 이전의 슬라이드엔 여기가 상수였다면 여기는 더 이상 상수가 아니라 이 방정식의 해, U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얘는 더 이상 선형 방정식이 아닙니다. 비선형 방정식이 돼요. 자, 그러면 이 경우의 해는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가장 왼쪽에 보이는 이 그래프 아주 나이스하고 스무스한 곡선이죠. 예, 이 곡선을 초기 조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날 때 이 초기 조건을 가지고 이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요, 사실 이 방정식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이 U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지점에서 U의 값이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의 솔루션은 이 U만큼의 속도로 더 빨리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U의 값이 높아질수록 이 각 지점에 있는 솔루션들은 더 빨리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반대로 자, 여기 속도가 U의 값이 큰 거에서 점점점 낮은 지점으로 떨어질 때는요. 여기 있는 포인트의 해는 빠른 속도로 전달이 돼요. 그 다음 포인트로. 반면에 여기 있는 해는 여기 정상점에 비해서 U의 값이 작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느리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걸 초기의 그 해의 프로파일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프로파일의 왼쪽 부분은요. U의 값이 X방향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낮은 쪽은 천천히 움직이고 높은 쪽은 빨리 움직여서 점점 그 해의 형태가 쭉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이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요. 여기는 U의 값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해가 빨리 움직이고 여기는 천천히 움직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완만했던 곡선이 점점 이 위에는 빨리 움직이고 아래는 천천히 움직이다 보니까 점점점 이렇게 기울기가 커지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기울기가 무한대가 되는 시점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점을 지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움직일수록 시간이 지났을 때 초기 조건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초기 프로파일이 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거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점은 더 이상 그 함수 U가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충격파라고 하고요. 불연속점이 발생을 하고 이 지점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계속 이렇게 불연속점을 유지한 채로 해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선형 방정식의 경우에는 초기 조건이 굉장히 나이스함에도 불구하고 방정식의 비선형성 때문에 더 이상 해는 스무스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조건이 나이스하면 반드시 그 초기 조건에 대응되는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에는 항상 나이스할 것이냐? 선형이라면 yes, 그럴 것이다. 그러나 비선형이라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나비의-스톡스 방정식으로 다시 기억을 되돌려 본다면 이 나비의-스톡스 방정식은 분명 비선형 방정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초기 조건이 나이스해도 스무스해도 해는 더 이상 스무스하지 않을 수 있다. 연소함수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해의 스무스한 성질이 보존이 될 것이다. 결국은 그 비선형성을 점성이 비선형성과 그 방정식의 유체의 점성 사이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 수학자가 예측하기로는 그래도 점성이 이길 것이다 라는 게 추측이고요.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풀리지 않는 난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얘기를 마무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역시 모든 수학자는 나름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강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저도 이 영상을 통해서 제 꿈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수학자는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가? 그렇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연구하는가? 자, 오늘 저는 오일러 방정식에 좀 많이 비중을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강조했던 포인트가 방정식에는 타입이 있고 타입별로 발전된 수학적 이론이 다르다. 그러나 물리적 의미를 가진 비선형 방정식을 공부할 때는 그 타입을 구분해서 구분된 타입에 서로 다른 이론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의 꿈 역시 지금 계속 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연구 프레임, 그러니까 편미분 방정식을 풀 때 타원형이냐,
쌍곡선형이냐. 그런 구분을 해서 이론을 따로 적용시키는 그런 연구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뭔가 조금 더 보편적인 방정식의 해법이 있을까?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계속 그거를 고민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물론 그런 해법을 찾는다면 그걸 가지고 실제 유체 방정식을 풀 수 있겠느냐. 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수학자의 역할이지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 수학자가 방정식만 풀면 모든 일이 끝나느냐. 그건 아니죠. 수학자 역시 자연현상을 수학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한 해가 물리학적으로 또 의미가 있을 것이냐. 내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과 자연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일치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을 통해서 저는 물론 수학의 난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풀면 100만 불을 벌 수 있으니까 백만장자가 될 수 있고 자 그래서 수학자라는 직업도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다. 그거를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수학자가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론을 연구해서 거기서 그치는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다. 사실 우리도 자연현상을 수학적인 언어로 좀 표현을 하고 싶을 뿐이다. 예, 그런 거를 꿈꾸고 있다. 그런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강연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